공군의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가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나 사건 은폐 의혹 등 2차 가해와 부실 대응 문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공식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다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60살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60살 이상에게 우선 접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주점 등을 위주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때이른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중사가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기억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사는 2차 가해 의혹과 부실 대응 문제로 향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서산 군부대에 근무하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공군에서 넘겨받은 지 하루도 안 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숨진 이모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고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직후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이제 수사는 이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 중사가 숨지기 전 공군 내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는지, 이 중사와 지인을 상대로 회유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유가족을 찾은 서우 국방장관도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다 좀 해나가겠습니다. 핵심 증거인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이 중사가 숨진 지 열흘 만에 확보되는 등 부실 조사 의혹도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공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조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숨진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는데도 민간인 시설에서 상담만 이루어졌을 뿐 군의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차 가해 의혹은 물론 군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문책범위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군 내 성추행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와 긴급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SNS에서 군수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이라면서 국방부나 군의 사건을 맡기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수사인 건 마찬가지라면서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에서 또 다른 성범죄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경찰에 소속된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서 속옷과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네, 파악된 피해자만 최대 6명에 달하는데요. 이 부사관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 지난달 초 이곳 영내에 있는 여군 숙소에 남성 한 명이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군사경찰대 소속 A하사. A하사에게서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선 여군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쏟아졌습니다.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야사의 범행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부대 여자 부사관 등 파악된 피해자만 대여섯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야사는 범행이 적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커녕 피해자와 분리되거나 다른 부대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군사경찰대 소속인 A야사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자리를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안에서 보직만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사이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군사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역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 가해자를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둘러 분리조치하고 A하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싼 군사경찰대 관련자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도 매년 2차례 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면서 신고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사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반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도 통렬한 반성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야 재판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만큼은 당이 나서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공정성 문제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송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사건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 반성할 건 제대로 하되 반박할 부분은 주저하지 말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기자회견 직후 송 대표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을 밟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민주당 안에는 송 대표의 입장 정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지만 내로남불, 무능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자. 침묵을 포함해 공개 사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은 일찍이 송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불러온 조국의 벽은 이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송 대표의 입장 정리가 민주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그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야당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번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지 2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사과했다면서 송 대표의 사과에는 영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을 일부 언론의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 자기 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조 전 장관에게 자중하라는 한마디가 먼저였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비쳤을 거라면서 조건부 옵션이 달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이 벌써 10만 부가 팔렸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뭔지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자신과 가족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 책을 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관련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계일보 측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시 논란 속에 의사고시에 합격해 지금은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기사도 소송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선일보는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 기사가 부정확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와 그 상급자에게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TV조선과 채널A 보도와 관련해서도 기자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억 원 규모인데 조 전 장관 측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언론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한 언론의 어떻게 보면 그 사생활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그다음에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기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보도로 조 전 장관 측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가진 첫 회동에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논의가 됐는데 오늘 오후로 예정된 2차 회동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튿날을 맞은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취임 인사 겸 첫 공식 회동을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수 총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고요.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박범계 장관도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첫 회동에서는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만 의견이 오갔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만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식화하겠다고 수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그 일환이고, 전체적인 인사 구도와 방향 정도에 대해서 검찰총장 취임하시고 그 총장으로서의 생각을 장관께 전달하는 자리였고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과거 자천당한 인사들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와 대검사의 의견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의회가 280조 원 규모 법안 추진을 포함해서 대중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미국 혁신 경쟁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가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 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00억 달러가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 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과제를 강화해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수석 대표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화상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대결 국면이어서 아직은 탐색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화상 대화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미중 무역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첫 대화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를 본격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ur economy i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but we still have a long road ahead of us. 중국은 두 사람이 미중의 경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두 경제 대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요구한 데 비해 미국은 국익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나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에서 입장차가 팽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위한 대화를 공식 재개했다는 점은 진전입니다. 앞서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주에 류허 부총리와 첫 통화를 했습니다. 双方认为发展双边贸易非常重要，并就彼此关心的问题交换了意见。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품 2천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합의지만 일단 이행을 하면서 다음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여전히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탐색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스라엘과 최근 무력 충돌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가상화폐로 기부금이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20일 벌어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 장면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에젤딘 알 카삼 여단 등의 온라인 후원이 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하마스의 한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후원이 크게 늘었다며 일부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감염된 신규 확진자는 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21명보다 32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437명, 비수도권이 216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2명, 대구 74명, 부산 29명, 인천과 경남이 각각 22명, 제주 12명 등입니다.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민주당이 결국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지급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전 국민 지급이고 방식은 1인당 지역화폐 쪽인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가 정해진 이후인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의 운을 본격적으로 띄운 건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SNS를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민 지급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정청에 공식 요청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사실상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급 방식 논의도 1인당 지역화폐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용기한이 석 달로 정해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 경제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제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계획대로 추석 전후로 추진된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시작되는 만큼 유력 대선 주자의 입김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웠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일의 순서도 모른다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벌써 수개월째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를 김혜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명일동에서 중소여행사를 운영하는 강순영 씨의 사무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어려워지자 사무실 일부를 빨래방으로 개조한 겁니다. 이곳은 원래 여행사 사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곳을 칸막이로 나누어 놓았고요. 한쪽은 이렇게 빨래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행사 일은 끊긴 지 오래. 코로나19 이전 2억 원에 달하던 작년 하반기 매출은 1년 만에 2만 원이 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 아르바이트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빨래방에서도 이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렸던 돈도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오고. 여행사 대표인 최건영 씨는 최근 다른 여행사들과 사무실을 합쳤습니다. 임대료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번 돈은 고작 93만 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6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음식 배달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몸으로 뛰는 배달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야에는 택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단가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시 또 음식 배달도 하고 그렇게 주 야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많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된 여행사 1만 7천여 곳 가운데
4,500여 곳이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11조 7천억 원이던 여행업 전체 매출액은 2020년 1조 9천억 원으로 80% 넘게 줄었습니다. 한 70% 이상이 거의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그 중소업체 같은 경우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여행업 종사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자신들도 포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여행 제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뜹니다. 여행사가 꼭 여행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 듯이 우리는 기피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전문가들 역시 여행업을 손실보상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집합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집합금지 업종도 아니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랑 마찬가지 역할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손실보상법에서 중소여행사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빚더미에 빠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여행사들. 생계 절벽 위에서 신음하며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예약률은 70% 중반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8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자녀 물량 접종 기회도 60살 이상에게 우선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고 기자입니다. 60%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7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27일 65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 시작과 함께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접종 분위기가 확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률은 지난달 28일 64.5%에서 닷새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에서 64세 사이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정한 목표치 80%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일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 예방 효과가 100%이며 가족 간의 감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은 하지만 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자녀 물량은 60세 이상을 예비 명단 1순위로 올려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미접종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든지 더 접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이 1,300만 명 중에서 최대한 고령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6월이 지나면서 방역당국은 하지만 예약률이 높아 대부분 백신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 백신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접종자가 자녀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혜택을 내걸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높은 마을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등장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독려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고성군은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사전 예약률이 높은 우수마을에는 마을 수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수마을 경로당에 100만 원 상당의 경품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접종자 가운데 매달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세계 공룡 엑스포를 고성에서 개최합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병 안 걸리거나 한 것만 해도 주사만 놔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준다 그럼 그런 일이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늙을 때 복 터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권과 MRI 촬영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남과 경기 지역 기초단체도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쟁이 붙자 급기야 선관위가 일부 지자체의 백신 접종 혜택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민이 예방접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만큼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붐빌 것으로 보이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해수욕장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과 신체에 붙이면 자동으로 체온 변화를 알려주는 체온 스티커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번 달 말 봉쇄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1일로 계획했던 봉쇄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 어제 기준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75%가 넘는 3,900여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As of midnight last night, I can confirm that we now have given a first dose of vaccine to 3/4 of the adult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백신 접종으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 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ve got to be so cautious because there's no question the ONS data of infection rates is showing an increase. 오는 14일 봉쇄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신규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 공급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저수지 매립 과정과 그 위에 세워진 농산물센터, 골프장을 둘러싼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센터는 20년 뒤에는 원래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돌려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10년 뒤 임시 등기를 난 뒤 20년 뒤에는 농어촌공사에 넘겨주기로 계약됐습니다. 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3,000여 평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200여 평은 여전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시 등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에 농산물센터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유는 농산물센터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진빚 34억 원. 농산물센터 대표 한모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빚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뒤늦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농산물센터를 돌려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민주주의선에서는 지금 거의 다 개인을 사람들 자기들끼리 책임과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갖고 경매 그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농산물센터 측은 이미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안으로 민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촉구하지 막 서두르는 계획도 없이 법원에다가 뭐 촉구하고 뭐 그런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아요. 제가 조금 사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이제 이상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땅과 건물은 시가 100억 원대. 아무리 내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제 승객과 선원 170여 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옆으로 포탄 여러 발이 떨어지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 운전 중인 군함에서 사격 평가 중에 사고가 났는데 함정을 건조한 현대중공업과 해군은 서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에서 남서쪽으로 24에서 32km 떨어진 곳에 날아든 포탄은 4발. 포탄은 여객선 뱃머리에서 불과 100에서 150m 거리에 떨어졌다고 선사는 전했습니다. 여객선 운항을 관리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포탄이 떨어진 곳은 해군 사격구역 바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는 해군 훈련 사격 구역의 바깥입니다. 경계면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바깥입니다. 해상에서 100m 간격이면 거의 조준 사격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객선엔 승객과 선원 172명이 타고 있었고 165명이 탄 또 다른 여객선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책임 소재는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시운전 중인 군함에서 쏜 겁니다.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아 사격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현대중공업 직원인 함장에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함께 탄 해군 인수평가단 지시에 따라 대공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은 군에 인도되기 전인 함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사격을 관찰하는 인원이 승선했을 뿐 사격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격 평가에 앞서 지난달 27일 사격 훈련 내용을 담은 항행 경보를 해양조사원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여객선을 비껴갔을 때는 동해를 책임지는 해군 일함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해군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일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위 조사는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해군과 해군 통제에 따랐다는 현대중공업, 양쪽 모두 국민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뒤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의 집 인근으로 찾아가서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이 단순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한 명이 팔 부위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밤길에 자전거를 타던 남성 2명을 덮쳐서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9시쯤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발주공사 입찰 전에 미리 짜고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관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사전 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하자보수공사 입찰 자격을 얻은 뒤 실무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낙찰 순서와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공사비 439억 원에 이르는 23건의 공사를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수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 고려아연 운산제련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부검 결과 질식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울산경찰청은 용기에 있던 질소 과다 흡입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사망자 혈액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의 기초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경찰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을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상승하면서 국민 부담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 부담률이 최근 5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국민 부담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 27.4%로 5년 사이 3.7%포인트 커졌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민 부담률 상승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은 마이너스 1.7%포인트로 대조적입니다. OECD 평균이 0.5%포인트인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국민 부담 증가폭은 7배인 셈입니다. 최근 5년간 7배 정도 수준을 보인 것은 통계가 집계 된 이후의 최고치로서 국민이 상당한 그 부담을 느낄 만한 어떤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8년 27.5%로 상승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불어나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명목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와 재산세, 사회보장기금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5년간 연평균 7.5%포인트 가파르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주요 기준치인 공시지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앞으로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또는 재산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세부담 증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세출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석 달간 646건, 2,800여 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공직자 가운데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는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발 지역 등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는데요. 그 수법 또한 기상천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십억 원 급여를 더 주고 부동산 쇼핑을 하거나 농업회사를 부동산 펀드처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 제조업체는 사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수십억 원의 급여를 더 줬습니다. 이들은 이 돈에 은행 대출을 더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땅과 건물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가족과 직원의 이름을 빌려 여러 개의 기획 부동산을 차린 부동산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무직자 등에게 가짜 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아예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뒤 사고 파는 거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축권, 이른바 딱지를 가진 원주민의 이름을 빌린 건데 이런 수법으로 적은 소득에도 비싼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 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상한 농업회사 한 곳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작물 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농업회사는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위기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그리고 현재 저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서울은 하늘만 흐린 모습이지만 오전 11시 안팎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 늦게서야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지금 비는 제주와 전남 지방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충청 이남 지방에, 낮 동안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오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 25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오늘 조간들은 일제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내용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을 두고 청년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발언한 내용을,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2.6% 오르며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완화된 유럽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2%나 올랐다고 비교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군 성추행 피해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공군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 파문에 이어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겨레는 두 사건 모두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이 있다며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군 조직 문화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당이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이 한계를 드러내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를 확대한다는 교육부 발표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가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는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나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래 연습장과 주점 등을 위주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60살 이상에게 우선 접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걸 삭제하라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가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마다 대기 명단이 넘쳐나자 이제 더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전화로 대기 신청은 받지 않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잔여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에 있는 한 내과. 오후 2시가 넘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종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가 취소자가 생겨 맞게 된 겁니다. 저 전화 드릴게요. 반대편 보고 계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로또라 불릴 만큼 접종받기 쉽지 않은 잔여 백신을 맞고 나니 감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홀가분합니다. 맞기 전에는 떨렸는데 맞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이 내과에서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매일 10명 안팎. 그런데도 예비 접종 명단엔 아직도 70명 넘게 남았습니다. 15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아마 80여 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70분 이상은 대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 병원마다 대기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대기 신청을 하려는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잔여 백신 대기자가 한 13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잔여 백신을 위한 예약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정도. 날이 갈수록 계속 대기자 명단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가 500명을 넘어 더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 명단만 해서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오늘 오후로 해서 마감됐습니다. 청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은 불과 18시간 만에 90만 명이 마감될 정도. 오픈하자마자 어제 새벽에 접속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트래픽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약이 불가능했었고 다음 날 오후쯤에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다행히 돼서. 백신 접종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길어진 감염 사태에 지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마스크 쓰고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고 그러니 젊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젊은이들의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두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는 내일부터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별 접종 예비 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원화해 당일 예약 서비스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바일 예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만 60살 이상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비 명단에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을 싣고 올 군의 수송기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저녁 7시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이 얀센 백신 100만 회분 수송을 위해서 기매 기지를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KC-330은 현지에서 백신을 옮겨 싣는 대로 모레 돌아올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2%를 넘어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추가로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하분을 포함한 국내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793만 회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남는 상반기 물량은 모두 60살 이상에게 어르신들에게 배정됩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팀장은 19일 이후에도 혹시 백신이 남아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60살 이상 어르신만 가능한 쪽으로 접종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60살에서 64살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늘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수학을 빼곤 모든 과목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고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중학교는 국어와 영어에서, 고등학교는 국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건데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교 생활 행복도도 지난해 중학교는 4.9%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등교 확대를 내놨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확대는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전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2명 더 많습니다. 수도권이 437명, 비수도권이 216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벌써 40명을 넘었습니다. 네, 교육당국이 주변 학교를 선제 검사하고 있는데 오늘 14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지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4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지켰지만 학생들이 수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학년 학생 3명도 감염되면서 학교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등을 안내를 같이 드렸거든요. 교육당국은 주변 학교에 대한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이 일어난 학교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교 13곳, 학생 8천여 명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곳에서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 4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명? 불안한 점이 있긴 있어.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어른들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역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등교 수업 확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이 주로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렇다면은 부모님들 30에서 50대 분들이 접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내 집단 감염 사례를 종합해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2학기 개학 전에 각 학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에 이어 바 형태의 술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구의 유흥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됐지만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바 형태의 술집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30명이 감염됐습니다.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한 데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등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바는 유흥주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방역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총 46건으로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원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도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50명을 넘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단란주점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고 경남 유흥주점과 관련해서는 2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도 유흥업소 2곳을 통해 지금까지 30명이 확진되는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4명이 확진된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화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일 사이 사옥 근무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해수욕장이 잇따라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티커 체온 측정 등 방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개장될 해수욕장은 전국 265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해수욕장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출입명부를 쓰거나 QR코드를 찍을 때 줄을 서야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색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몸에 붙이도록 체온 측정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소형 해수욕장에서는 이상이 없는지 체온을 측정한 뒤 손목밴드를 채우면 주변 식당을 이용할 때 또 측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객이 60% 급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져 해수욕장에 밀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 예방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여행 욕구와 맞물려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더 많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밀집한 정도를 색깔로 알리는 온라인 신호등은 올해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50곳으로 늘면서 정부 해양관광 안내 사이트 바다여행이나 네이버에서 예약을 받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3,000명대로 늘었습니다. NHK 집계를 보면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3,00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2,800여 명, 31일 1,700여 명으로 줄었다가 그저 2,600여 명으로 는 뒤 어제 다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하고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라면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2차례 재난기본소득의 결과가 말해준다며 승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입법을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 보상을 제쳐두고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부대 내 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TF는 오늘 출범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로 적은 양의 생선조림. 구사단 격리 중인 병사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부실급식 사진입니다. 3명이 나눠 먹을 양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국 등 부실급식 제보가 끊이지 않으면서 땜질식 처방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호 품목을 증량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육류나 해물류를 증량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 주도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를 출범시켜 부실급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여기엔 조리병의 열악한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육군부대 조리병과 조리병 출신 예비역도 참여합니다. 또 군부대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장병급식 피복, 어머니 모니터링 단원에 식품영양학과 교수까지 포함됐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 식당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급식 외주화를 각군 훈련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되는 군 식자재와 부식 조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해수부, 조달청 등 범부처 과장급도 TF에 참여합니다. 군 관계자는 TF에서 군 급양 체계와 의료, 병역 문제점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장모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군사법원 앞에 있는 어제 모습입니다. 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잠시 뒤에 이 전투복을 입은 남성, 이 남성이 바로 장모 중사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렇게 붙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두 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을 테니까 한번.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와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신고한 지 석 달이나 흘렀고 고통 속에 세상을 등진 지도 열흘 넘게 지났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제 서욱 장관을 만난 유가족들 역시 이런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리고 언론 보도가 나와야만 여당 대표와 국방부 장관이 찾아오는 상황이 딸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고 속상했던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기저분도 옷이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이중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욱 장관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SNS 글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빈소에 다녀왔다면서 무엇보다 철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중사가 안치된 옆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서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들을 받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중사의 죽음에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른바 자맹 정치를 이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눈에 띄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톡인 윤희숙 의원에게는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주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역량을 쌓는데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각각 회동하며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는 두 중진 의원보다 먼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당시 나도 세입자란 연설로 반향을 일으켰던 초선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KDI 교수 출신으로 평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주력하는 윤희숙 의원을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호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함께 발을 맞춰보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윤 의원에게 정치적 호감을 표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골목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만나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 정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자신들이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고,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 자신을 밟고 민생과 검찰, 언론개혁 작업에 전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지 2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사과했다며 송 대표의 사과에는 영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석 달 동안 진행해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646건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도 여러 명 포함됐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LH 사태 이후 정부는 경찰청에 1,50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646건을 수사선상에 올렸고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만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LH에서는 LH 직원만 77명, 친인척과 지인을 포함한 151명이 적발돼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검찰도 별도 수사에 나서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경이 불법 행위를 확인해 몰수 추징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를 점검해 모두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의 중간 진행 상황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고위공직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110명 정도를 더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기능 분할과 축소에 합의했지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노영우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한 LH 혁신 방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조직을 간소화하고 토지개발 계획 수립 등의 핵심 사업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H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정부 측 조직 구조 개편안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 해법이 맞냐는 경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공수처의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공수처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먼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해 공수처 수사로 이어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수사를 하면 앞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채한 거라며 채용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재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등 특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반박에 대해 공수처는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최근 전 중등 인사팀장 등 주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2차 회동을 갖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어제 첫 회동에서 김 총장이 향후 검찰 인사의 기본 방향과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의견 수렴을 끝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게 애초 계획이라고 밝혀서 이번 주 후반엔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자 이를 앞질러 갑자기 멈춰서서 사고가 나게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도주했지만 다른 차 운전자가 뒤를 쫓아와 제지하며 차에서 내리자 차를 움직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로 신장염과 폐렴을 고칠 수 있다면서 환자들에게 판매한 무허가 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다른 약을 끊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믿고 오일을 복용한 환자들은 질환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오피스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병들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서랍장에는 누런 액체가 담긴 병 수백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 제조업체 대표 72살 남성 A씨가 적발될 당시 영상입니다. A씨는 이른바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하루 한 번 마시거나 바르면 신장염이나 폐렴을 고칠 수 있다고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장용 오일입니다. 제조업자는 화장용 오일 19종을 2통에 섞은 뒤 신장 기능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광고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년 넘게 A씨가 판 무허가 오일은 1,100여 개. 10,000원도 되지 않는 원료로 50ml짜리 제품을 만들어 최대 20만 원씩 팔았는데 1억 5천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 오일 등 19종의 오일을 사용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병원 의무 기록지를 받아본 뒤 오일의 효능을 높이려면 복용 중인 다른 약을 끊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복용한 환자들은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거나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관 중이던 나머지 오일 제품 270여 개는 압수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전날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我が国は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는 한국의 요청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정치적 이용 반대라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판단이며 독도 표기 자체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韓国側の抗議は一切受けられない。組織委員会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地図は客観的な表記をしているものと組織委員会において説明が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대선 주자들이 독도 표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림픽 보이콧을 하자거나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의 움직임을 선수의 정치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날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공개 소환해 항의한 데 대한 맞불 작전으로도 분석됩니다. 오늘 오후에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초치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올림픽 홈페이지에 표기된 독도 문제에 대해 주일 대사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관 부처가 다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던 남성 2명을 치어서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던 40대 남성 2명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으로 꼽히는 굴지의 IT 대기업들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네, 심지어 직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나와서 업계에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단계 더 급성장한 네이버 등 IT 대기업들. 요즘 노사관계 문제로 내부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카카오.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산부에게 시간에 근무 등을 시키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인데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당국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사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쇄신 핑계 그만! 2019년 매각이 무산된 후 프로젝트 선별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후유증이 여전한 넥슨. 1년간 전환 배치 대기 중이던 16명에게 또 석 달 대기 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대기 기간 중에 75%의 임금과 회사 지원 교육비 200만 원으로 학원 등에서 자기 개발을 한 다음 다시 전환 배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어떤 조합원들을,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을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을 주지 않고 1년간 기회를 줬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로 말하면 1년간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측은 업무에 지원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휴업 상태로 전환되어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더 심각합니다. 임원 등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A씨는 지난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카카오와 넥슨 등 포털 게임 업계의 노조 설립 열풍, 노사관계 문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당사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화섬노조는 추모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죽음은 조직구조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로 인한 죽음은 모두 중대재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날을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olks, the rest of the world is moving fast. They're moving ahead. They're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labor, industry working together have to step up.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여름처럼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는 무려 8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그 밖의 지역도 비구름의 영향을 차차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동해안에는 바다 안개의 유입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과 대구는 2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